미역국 먹고 우리만 나이를 한 살 더 먹은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죠. 지난달 1월 3일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사망자 숫자가 출생자 숫자를 넘어선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인구 데드크로스가 뭔지 사실 약간 무슨 뭐 SF 만화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 단어 자체가. 지금까지는 그래프가 만난 적은 없거든요. 네. 추세는 있었어도. 근데 이게 이렇게 만난 거예요, 드디어. 우와. 사실 코로나 같은 사태만 봐도 우리가 이런 날을 겪게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 못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정작 정말 온 세계가 스톱되고 나서야 와, 바이러스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것처럼 인구 문제도 정말 머지않은 미래에 조만간 우리한테 바이러스 못지않은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관심을 갖고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 구조가 변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이 돌봄의 가치라는 바퀴가 너무 약.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경아입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저출산 세계 1위다. 우리가 왜 저출산 하지만 지금 우리는 저출산 사회가 아닙니다. 보시면 1970년대 보시면요. 우리 이제 부모님 세대쯤 될까요? 4.53명 정도 나왔는데요. 8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 2점대로 줄어들어요. 2명대로 줄어듭니다. 보통 한 사회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한 2.1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아, 어떻게 0점 몇 명이 될 수가 있을까?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 1.3명으로 떨어집니다. 1.3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초저출산 사회. 그렇죠. 초저출산의 숫자가 1.3이에요. 그래서 2000년이 들어서면 1.3으로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이제 위험한 거죠. 보통 우리가 심각한 인구 위기다라고 하면 1.3을 보거든요. 지금은 0.9, 0.8까지 내려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야, 웬일이야. 일본을 보면 일본이 이제 우리보다 훨씬 더 인구 감소의 위기를 겪은 사회죠. 그런데 일본에서 한번 경험을 저희가 살펴봤더니 합계 출산율이 2명, 그러니까 2명에서 1.4명으로 떨어지는데 56년이 걸렸어요. 우와. 우리는 바로 그 2명에서 1.4로 떨어지는데 불과 17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3배나 출산율 저하의 속도가 빠른 것이죠. 대단히 위기적인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상황입니다. 근데 혹시 지금 저 2020년이 됐을 때 그래프가 더 가파르게 떨어졌잖아요. 네. 끝자락에서. 거기에 코로나 영향은 없었을까요? 네. 매우 중요한 질문이고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인구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영향을 주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사실 저한테 경조사 청첩장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근데 작년에 조금 줄은 느낌이에요. 그게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다들 결혼이나 이런 걸 미루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럼 그것도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죠. 한번 보시면은요. 진짜 많이 떨어졌다. 많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법적인 혼인을 해야 출산을 하는데 그 법적인 혼인 자체가 줄어드니까 이제 아이는 점점 더 적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가까운 시점만 한번 보도록 하죠. 2019년하고 2020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8년에서 2019년 1년 사이에 약 혼인 건수가 한 2만 건 정도 줄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로 지금 정말 그 너무 어렵게 지낸 작년이죠. 2020년 1년 동안은 약 5만 건 이상 결혼 수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2배 이상 혼인 건수가 줄어들었다. 결국 그렇다면 출생아 수도 더 줄어들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내년, 뭐 내후년까지도 저 영향은 나타나겠네요. 그렇죠. 보통 22년까지는 이런 여파가 계속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데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이는 보통 요즘에 어디서 낳죠? 산부인과. 그렇죠. 집에서 낳지 않잖아요. 네. 산부인과 자체가 너무 줄어든다는 거예요. 어머. 그리고 동네에 있는 산부인과에는 사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산과가 없는 걸로 저는 그렇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분만을 하지 않는 산부인과가 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는 있지만 아기를 받는
분만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산부인과 의원 수는 2018년 기준 1,300여 곳. 이 중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는 절반도 안 됩니다. 전혀 몰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병원도 문제지만 아이를 낳으면 요즘에는 곧장 집에 가지 않죠? 어떻게 하십니까? 산후조리원. 그렇죠. 근데 산후조리원도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대형화된 아주 고급스럽거나 비싼 돈을 주고 갈 수 있는 산후조리원 말고 중소 규모의 산후조리원 좀 싸게 가면서 이렇게 좀 편안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산후조리원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야, 근데 예전에 우리 엄마들 얘기 들으면 그냥 밭일하다가도 그냥 흙 순풍 낳고 또 다음 날 일하고 50년대 얘기예요. 그랬다는 전설이 있죠. 나만 나이 먹었나요? 나만 나이 먹었나요? 지금 이거는 정부가 이제 매년 그 앞으로 장래 인구를 추계합니다.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하니까요. 자, 그런데 보시면 2017년에 이제 실제 출생아 수입니다. 실제 태어난 아이들이 38만 명이 좀 넘었는데 2020년에는 27만 명이 좀 넘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실제 숫자고요. 정부에서 어떻게 예측을 했는지 한번 보시죠. 2011년에 앞으로 2022년에는 몇 명의 아이들이 태어날까라고 생각했을까요? 네, 45만 명 정도는 나오겠지, 태어나겠지 생각했어요. 저 공무원분들 지금 무사히 계신가요? 너무 차이가 많다. 네. 너무 오차 범위가 와우. 굉장히 나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고요. 2016년쯤 되면 얼마가 되었을까? 41만 명이에요. 여전히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다. 아니 저게 가로축이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4년 동안의 그렇죠. 추세를 예측하는 거니까 네. 저렇게 보수적으로 예측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현재 인구가 5,182만 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한 30여 년 후 2059년 정도를 보면 총 인구가 4천만 명 미만으로 떨어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1,000만 명 이상이 불과 몇십 년 안에 사라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 아이들이 지금 아이들이 40대 정도 되면은 인구가 4천만 명밖에 그렇게 안 되는 된다는 거죠. 말이네요. 네. 너무 충격이에요. 모든 게 이렇게 바뀌고. 통계를 보니까 이게 너무 피부로 진짜 확 와닿는 그쵸. 것 같아서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인구 자체가 얼마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그 중에서 생산이 가능한 인구가 얼마나 줄어드느냐일 텐데 이거는 더 충격적일 것 같은데요. 네, 보통 생산 가능 인구, 이제 직업을 갖고 이렇게 소득을 얻고 그리고 이제 생산을 하는 그런 인구의 연령을 15세에서 64세 정도로 봅니다. 바로 이 연령층의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는 한 62% 정도 될 거라고 봐요. 한 3분의 2. 그런데 한국은 바로 그 시기가 되면 45.4%,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되는 인구가 나머지 절반 이상의 인구를 부양해야 되는 것이죠. 현재는 2019년은 73%예요. 그러니까 73%의 인구가 지금 다른 인구를 부양해도 우리가 힘들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세금이 많냐, 그죠? 일하는 시간은 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2067년이 되면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사실 이 정도 인구면 구성이 어떤 도시에 갔을 때 굉장히 이 도시 참 조용하고 살만하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좀 활력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네. 한번 목격하고 싶으시면 독일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도 랑겐펠트라는 진짜 완전 조그만한 진짜 깡총 같은 소도시인데 거기 시내 가면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어요. 너무 심심해요. 진짜 할 거 없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더 큰 도시로 이동하기 때문에 완전 그냥 노화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어떤 바깥으로 드러나는 이제 하나의 징후고요. 우리 삶이 그만큼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이 낳는 것도 힘들어지고 미루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제 이런 딩크 부부가 아니더라도 출산을 이제 망설이거나 출산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그런 젊은 세대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 이제 현실이죠. 이 젊은 세대가 출산을 망설이게 되는 그런 다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아이를 제대로 잘 키워나가는 데는 경제적인 것들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많은 부부들이 그거를 생각하는데 특히나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취업도 힘들고 뭐 결혼하는 것 자체도 힘들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미루게 되는 경제적으로 우리가 안정된 다음에 아이를 낳으면 어떨까 뭐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딩크족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2019년 가장 최근의 조사인데 이제 고용 불안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현재의 직장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불안감을 느끼는 정도를 보면 전체 연령에서 다 50%가 넘어요. 3040이 제일 많네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3040 바로 이 연령대가 출산이 집중되는 시기예요. 보통 20대에는 연애를 하죠. 근데 20대 연애를 하는 이 사람들도 60%가 내가 이 직장에 계속 다닐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벌써? 그런 사회에서는 사실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소득에 따라서도 좀 의미 있는 편차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왼쪽에 1분위가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계층입니다. 그리고 10분위가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입니다. 완전 정비례네요. 남성과 여성을 전체로 보면요. 1에서 4분위.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낮은 하위 40%는 기혼자, 결혼을 하신 분의 비중이 아주 낮아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는 비율은 어떨까요? 2008년에 우리가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었죠. 그런데 2008년보다 최근으로 올수록 훨씬 더 뚜렷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아이를 더 낳고요. 보통 이제 통계를 일반적으로 보면 중산층 이상은 아이 보통 2명씩 낳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아예 결혼을 못하거나 아예 아이를 못 낳거나 이렇습니다. 비대하네요. 그러니까 결국 소득 양극화가 출산 양극화를 가져온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어요. 슬프다. 맞아. 오늘 김소연 씨가 특별히 나오시는 날이라고 해서 제가 이 소연 씨와 귀여운 주한이를 한번 사례로 시나리오를 만들어 봤어요. 정말요? 지금 아드님이 주한이가 10살이죠. 그러니까 현재 10살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건데 많이 컸네요. 10년 지난 거예요. 10년 뒤 2031년에는 이제 주한이가 대학에 갈 나이가 되는데 그때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이 50대를 넘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25%는 신입생을 못 뽑는 거예요. 정원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비는 대학이 많다라는 거죠. 어머. 학생 수가 학생 100명을 없어서 뽑아야 되는데 문을 25명이 닫는 비는 대학교도 거예요.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까지는 대학이 우리를 골랐다면 주한이 때는 우리가 대학을 골라가면 돼. 학생들을 모집해야 돼, 모셔야 돼. 그러네. 알아서 골라서 가면 돼. 그러면 좀 약간 어머니의 입장으로는 반갑지 않나요? 그래도 일단 걱정은 덜은 것 같아요. 이 2031년에 주한이도 서울대 가자. 대학에 대한 걱정은 일단 덜게 되는 느낌? 근데 이게 이제 갈수록 심해져요. 또 한 10년 정도 뒤로 시간이 흐르면 2041년이 됐을 때쯤에는 주한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쯤인데 그때는 2018년 대비 노동 인구가 17%가 줄어든대요. 와. 근데 이렇게 수치로 딱 노동인구 감소 이렇게 하니까 뭔가 확 와닿는 느낌은 좀 안 드는 것 같아. 노동 인구가 준다는 거는 생산 인구도 줄지만 전반적으로 인구가 줄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도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서비스를 하려고 해도 서비스 받을 사람이 없고 예를 들면 극장에 공연을 해도 관객이 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우리가 버는 만큼 써야 되는데 쓰질 않으니까 그만큼 또 세금도 되게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한 16년 앞으로 가서 2056년이 되면요. 주한이가 50세쯤 됐을 텐데 그때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나 내고 있는데 저 아니 세금은 많이 내고 받는 건 없어진다는 그렇죠. 거네요. 네. 지금 주한이가 50세니까 아직 반도 안 사는 거잖아요. 어떡해요? 근데 그때부터 벌써 연금이 다 바닥이 난 어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지? 제 거 어디 갔어요, 연금? 충격적이다. 자, 저희가 좀 충격적인 가상 시나리오를 물론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시나리오를 보여드렸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암울하구나, 큰일 났구나 해서 그칠 게 아니라 자, 요 추세를 반전시킬 방법을 저희가 강구를 해봐야겠죠. 저희보다 훨씬 앞서서 이미 초고령화와 저출산을 먼저 겪은 나라가 있죠. 바로 일본인데요. 일본이 어떻게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했는지 전영수 교수님으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요한 주제는 정해진 미래라는 단어들 아시죠? 네. 사실 우리가 앞날을 예측하거나 좀 보고 싶어하는 것은 누구나 원하는 흐름이죠. 네. 근데 문제는 그것들을 알 수 있는 약간의 힌트들은 어쨌든 우리가 찾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일본을 배워야 하는 이유도 한국이 걸어가야 될 정해진 미래가 지금 현재 일본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따라가고 싶지 않은데 따라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따라가고 싶지는 않지만 네.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경로를 보면서 우리는 틀어야 되겠죠, 이제. 일본처럼 하지는 말고 일본을 보고 일본보다 더 잘하면 되겠네요. 그렇지.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업 시간에 공부할 때도 일본은 이미 앞서서 뭐 초고령화 사회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서 어느 정도인지 일본의 현재 주소를 좀 알려주세요. 그 인구 구조가 변했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한국은 이제 고령자 연령 기준이 65세지 않습니까? 네. 65세 이상 인구가 점하는 숫자가 얼마냐를 가지고 고령화 비율이라는 단어를 써요. 한국은 이제 15%를 넘겼습니다. 공식적으로는 14%를 넘기면 고령 사회라고 얘기해요. 근데 잘 생각하시면 이 100명 중에 고작 15명이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고령 사회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20명이 넘으면 20%가 초과되면 초고령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독일 같은 경우에도 초고령 사회 진입했어요. 네. 가장 빨리 진입한 국가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세계 최초로 초고령화라는 비율을 찍어서 들어갔고요. 실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총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연 감소, 바로 앞선에 있었던 데드크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이것은 출생자에서 사망자를 뺀 거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마이너스가 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작년에 이제 마이너스가 난 거예요. 그렇다고 인구가 줄까요? 다시 아니죠. 태어나니까. 태어나는 건 줄죠. 근데 인구는요, 우리 유럽이라든가 미국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보다 빨리 고령 사회로 진입했으나 인구는 계속해서 늘고 있거든요. 이민자들. 그렇죠. 맞습니다. 즉 국제적인 이동 때문에 총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것이죠. 이것까지 감안했을 때 진짜 인구가 줄은 유일한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와, 그 정도.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도 들었어요. 일본에는 노인만을 위한 동네도 따로 있다고. 거긴 막 네. 콜라텍 같은 게 맞나요?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즐길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상품이라든가 서비스들을 이제 집적시킨 공간이 이제 입소문이 나다 보니까 저기 가면은 우리 시선에 맞춘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어라는 것이죠. 그러다 대표적으로 보니까, 이제 도쿄의 북쪽에 있는 스가모 거리라는 곳인데요. 네. 스가모 거리를 한번 가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지팡이를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재미난 것은 중간중간에 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쉼터 같은. 이제 일본의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1, 2층은 사실상 물건을 팔려고 매대를 놓기보다는 네. 고령자분들이 찾아왔을 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기반 시설들 위주로 재편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실버 타운의 확장형 실버 빌리지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한 2016년 기사를 봤는데 아이들이 쓰는 기저귀보다 성인용 기저귀가 더 많이 팔렸다는 그 기사를 보고 정말?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오, 특이하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기저귀 시장,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6년에 영유아용, 원래 기저귀의 취지였죠. 영유아용 소위 판매 매출액보다 65세 이상 혹은 70대의 고령 인구용, 어른용 기저귀의 매출액이 그것도 역시 크로스 넘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독일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나와서 앞으로는 이제 의료 그 다음에 이제 장례 뭐 이런 업체들은 아마 완전 승승장구할 거라는 그런 전망도 나왔고 이제는 약간 그냥 노인들 위한 사회가 돼버린 거죠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조금 더 체감적인 거는요. 저도 일본에서 그 사례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초등학교였었어요. 이게 간병시설로 바뀌고 있습니다. 즉 요양원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재미난 인터뷰를 봤는데
그 학교 졸업생이에요. 근데 이제 연세가 한 70대신 거죠. 그분이 어머니랑 같이 자기가 어릴 때 공부했던 그 교실에 룸이 된 그 교실에 들어와서 함께 사는 사회가 된 거죠. 아, 그 맞아. 학교로 다시 돌아가시는 거네요. 같은 곳이죠. 진짜. 그러면 1인당 일본의 경우는 부양해야 되는 인구수가 몇 명 정도 되나요? 노인 부양 비율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100명이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고령자를 몇 명 부양하느냐라는 거예요. 장기 추세죠, 그죠? 장기 추세입니다만 중간에 이렇게 직선으로 돼 있는 게 현재 시점입니다. 근데 일본이 진짜 확실히 높긴 한데 지금은 한국이 그래도 제일 낮은데 네, 근데 갑자기 25년 즈음에서부터 확 수직 상승을 그렇습니다. 하네요, 일본이.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즉 마지막에 있는 2075년이 되면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고령자 80명을 책임져야 돼요. 와. 저게 가능한가요? 거의 1대1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훨씬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단순화한 그림도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보시면서 얘기 나누시죠. 그럼 저는 저 때 제 손주가 저를 부양하나요? 부양을 못 손주라도 받으시죠. 있으면 다행이지. 취소 퇴퇴퇴 하세요. 정말 얼굴도 모르는 다른 청년이 부양하고 있겠지. 그런데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될 게요. 이것도 지금 추정치입니다. 근데 아까 신 교수님 발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실제 상황과 추계치는 격차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추계를 항상 밑돌거든요,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것도 굉장히 낙관적인 그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것보다 더 심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낙관적인. 저게 독일에서 우리가 그거 Generationen Vertrag이라는 단어 많이 쓰거든요. 이제 약간 세대 간의 조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제 어린이를 살리고 그 다음에 어린들은 이제 어른들을 이제 모시고 살려는 약간 그런 건데 이 그 세대 간의 조약이 이제 깨졌다가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대는 더 이상 약간 연금 못 받을 거라는 전망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확실히. 일본은 다행히도 아직까지 부동산 시장도 건재하고 취업률도 괜찮게 유지되고 있잖아요. 취업률이 너무 좋아. 비결이 뭐였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겉보기에는 일본 상황이 어쨌든 좋아 보여요. 네. 과거 일본이 이게 늘 붙었던 수식어 장기 복합 불황이라는 단어를 염두에 둔다면 지금 상황은 굉장히 좋은 것은 팩트인 것 같습니다. 실제 이 결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실업률이요? 예. 실업률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고용률이 굉장히 회복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상 선진국에서 1%, 2%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3% 정도 나오면 완전 고용이라고 봅니다. 그럼 몇 %까지 갔어요? 일본 2%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나라 실업률은 통상 한 8에서 10% 사이를 찍고 있습니다. 근데 청년 실업률은요, 체감적으로는 한 24, 5%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최근에 더 악화됐죠. 코로나 때문에 더 악화됐죠. 혹시 이 실업률이나 이런 취업률이나 이런 것들이 일본의 젊은 청년들의 수가 감소해서 지표상 그게 좋아진 거 아닌가요? 아 거기 채워져서 고령들이 그런 얘기 많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만 취업률이 과거보다는 굉장히 좋아진 거는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24시간 영업하는 데 같은 경우에는 알바를 못 뽑아가지고 야간 영업을 못할 정도였었어요. 좋은 취직 자리가 많아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 봤을 때 일본은 봐봐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니까 취업률도 좋잖아. 그러니까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니까 한국도 이제 그 뒤를 따라가지 않겠어? 지금 이제 한국도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10년, 20년 후가 되면 이 청년들이 오히려 희소 자원이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곳곳에서 막 뽑아갈 것이야 라는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때 인터넷에서 일본 취업하는 게 붐이었던 때가 맞아. 있었어요. 실제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주춤하긴 한데 지금도 뭐 글 찾아보면은 아직도 좀 맞아요. 준비하고 있는 네. 사람도 있고. 맞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졸 취업률 같은 경우에는 전수조사입니다. 다. 예, 대학 졸업자들 대상으로 해서 다 합니다. 그 일본은요? 일본은 전수조사가 아니에요. 어떤 조사? 상위 62개 대학의 졸업자들만 대상으로 합니다. 62개면 너무 적지 않나요? 그것도 상위.
그것도 상위예요. 상위. 그 얘기는 뭐냐면 원래 취직 잘하는 그렇죠.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대학을 한국은 가잖아요. 뭐 웬만하면 가도록 권유도 하고 또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본인의 생애 전체에 걸치는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학 진학률이 50% 수준입니다. 50%. 갈까 말까를 이제 둘 중 하나는 선택하는 거예요. 굳이 안 가도 취업이 잘 되니까. 그렇죠. 그거의 가장 큰 이유가 대졸자와 고졸자의 임금 격차가 한국보다는 적어요. 지금 도쿄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아르바이트 그 임금이요. 조금 좋은 데는 1,200엔, 1,300엔까지 갑니다. 자, 1,000엔이라고 치고요. 하루 6시간만 알바로 일한다고 쳐요. 6,000엔 받죠. 먹고 살겠다. 자, 곱하기 30일 합쳐 한 달. 18만 엔입니다. 자, 참고로 일본의 대졸자 평균 임금이 19만 엔입니다. 어머. 너무 차이가 없네. 그런데 대졸자들은 또 정규직이잖아요. 그럼 일에 대한 압박도 굉장히 심해요. 야근도 해야 되고요. 뭐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근데 알바는 상대적으로 그런 책임들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친구들 대기업 들어간 친구들 보면서 야, 너 그렇게 열심히 해서 19만 엔 받아서 지금 미래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야, 나 알아서 하루에 6시간 반 슬렁슬렁 일해도 너와 비슷한 임금 나와. 앞으로 어차피 대기업 다니면 병원비로 다 쓸 텐데.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소위 이제 인생을 향해서 이제 좀 전형적으로 해야 될 젊은 친구들의 어떤 향상심들이 굉장히 줄어드는 게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사토리 세대라고 합니다. 깨닫는다는 단어를 써서 사토리 세대라고 표현하는데요. 득도, 도를 깨달으면 인생 살아봐야 별 거 없다라는 거를 인생 공사. 알죠. 그러면 현재의 고통을 감내해서 미래의 열매로 치환하려는 작업들을 안 하게 돼요. 근데요, 저는 아무리 좀 비정규직이고 좀 무기력하다 그래도 원하면은 좀 조금만 노력하면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일본이 좀 부럽긴 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한국이 그 뒤를 따라갈까 할 때 그건 좀 쉽지 않은 얘기일 것 같아요. 뭐냐면 일본은 1억 2,300만이에요. 아, 인구가 많아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한국은 5천만이지 않습니까? 근데 더 재미난 것은 1억 2,300만이 성장이 안 된다 해도요. 전년도 1%만 해도 엄청난 GDP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바로 내수에서 나옵니다. 내수는 일자리와 직결되거든요. 네. 인구가 이렇게 줄면은 부동산 가격도 이렇게 내려갈까요? 그게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가 줄면 수요가 준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수요가 줄면 공급이 줄어서 가격을 맞추거나 아니면 공급이 그대로라면 가격은 떨어지게 되겠죠. 이런 논리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구가 줄면 부동산의 미래도 밝지 않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시선이에요. 네. 근데 서울 수도권은 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희한하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인구가 줄어도요. 수요가 안 줄면 가격은 올라가요. 즉 인구는 줄어도 집이 필요한 바로 세대주가 되겠죠. 세대주가 늘어나면 수요는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또 저렇게 1인 가구들은 다 서울에 와서 살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직장이 서울에 있어서. 그러니까 학교가 수요가 서울에 계속 있거나. 있겠죠. 그렇죠. 지금 1인 가구가 900만에 달하거든요. 900만에 달하는데 역시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출산율이 이렇게 주는 거와 1인 세대가 느는 거가 반비례합니다. 자, 이유가 뭘까라는 것이죠.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더 재미난 것은 서울 어떻게 할 건데요. 자, 다 서울은 계속 모이죠. 좁아 모이잖아요. 죽겠는데. 네. 모이잖아요. 왜 모이자는 거죠. 특히나 15세부터 24세 청년 인구는 교육과 또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취업에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취업에 직결되는 건 뭐죠? 일자리에 또 바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서울에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1인화를 넘어가지고 끊임없이 지방에서 서울로 수도권으로 사람들은 몰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서울은 더 박 터지는구나. 그렇죠. 재미난 거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방에서는 옛날에는 청년이 왔고 돈이 몰려왔는데 이제는 고령자도 몰려온다고 그래요. 75세 이상의 지방 거주자의 서울 전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서울로요? 나이 같은 분들이 서울로? 그렇죠. 자연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 그렇죠. 원래 돌아가는데 그죠. 병원이 뭐지? 많으니까. 비양한다 뭐 그런. 정확히 지적하셨고요. 원래 75세 이상들은요 거의 안 움직인다고 봤어요. 애초에 이론은 60세가 넘으면 잘 안 움직인다고 봤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사줄 더 것 많은 같아. 문화 혜택, 의료 혜택, 그렇죠. 그리고 손주들도 보고 네. 가까이에서 그러려고 이제 서울로 이사 오시는 거죠. 그 대낮에 서울역에 가셨어요.
KTX를 한번 타보세요. 타보시면 꽤 많이 달라졌다는 걸 인식하게 될 거예요. 뭐냐면 서울에서의 대학병원 약 그 통 있죠? 네, 약봉지. 그 받은 이걸 들고 타셔서 지방에 내려가시는 분들이 평일 낮에 굉장히 많으세요. 자, 그분들은 그래도 이동할 수 있는 그래도 여력이 되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이동도 힘들어. 그럼 어떡할까요? 그런데도 오시는 노후의 간병 시설이라든가 의료 시설 이거 서비스는 또 받고 싶어. 그리고 돈도 좀 있어. 그럼 지방에 있을까요? 서울에 서울에 오죠. 이걸 다시 부동산과 연결시키면요 재미난 현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값이 많이 뛰었잖아요. 수요와 공급 논리로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뭐냐면 원래 부동산의 수요자들은 집이 필요한 사람 누구죠? 바로 결혼을 앞두거나 20대, 30대 특히나 지역에서 올라오신 그 서울에 거점이 없는 사람들은 서울에 내 집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들이 필요한 집들을 누가 공급했을까라는 거죠. 과거에는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애 주기 가설에 따라서 나는 이제 삶을 정리해야 되고 또 이 큰 재산을 자녀들에게 또 정리도 하고 해야 되니까 쪼개가지고 주고 공기 좋은 환경 좋은 저기 지방이나 권역에 내려가서 살 거야라고 해서 중고주택의 전형적인 공급자가 되어 왔었어요. 60대, 70대는. 근데 이분들이 최근에 새로운 수요자가 돼버렸어요. 맞아. 공급은 제한적인데 가뜩이나 공급을 해야 될 사람이 또 수요로 빠져버리면 이거는 시장의 수급이 완전히 역전되는 거죠. 부동산 값은 전혀 뭐 부동이 아니야, 그것도 위험해. 교수님 말씀을 끝까지 들어봐야 돼. 그렇습니다. 표정 되게 얄미우셨어요, 방금. 내려가는 것도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부동산이라는 게 일반 물건처럼 여기서 사고 저기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입지라는 인프라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재화이기 때문에 이것들은요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거에서 굉장히 차별적인 성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은 특히나 인구가 줄어도 안 떨어질 거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히나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떨어지는 쪽도 많습니다. 떨어지게 하는 그 악재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차별적으로 잘 보셔야 된다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일본의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의 비중하고요. 한국의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의 비중입니다. 지금도 일본 도쿄는 인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참고로 인구가 줄고 있죠, 서울은. 예. 저 위를 보실까요? 위를 보시면 한국의 수도권이에요. 역시 일본하고 추세가 비슷한데 하나 더 수도권의 집중도가 훨씬 높죠. 네, 퍼센테이지 훨씬 높잖아요. 이거는요, 전 세계 어떤 국가도 한국처럼 저렇게 높지 않습니다. 한국은 전체 인구 중에서 100명이라면 52명이 서울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네요. 50에 가 있네요. 넘어섰죠, 절반을. 근데 재미난 거는요. 수도권이 저렇게 늘어나는 것도 이유도 알겠어요. 어쨌든 서울이 많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고 자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 밑에 있는 초록색, 서울을 안 보시죠? 줄어들고 있어요. 서울은 1990년부터 사실은 추세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1000만이 깨졌죠, 이미. 앞으로 더 줄어들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노인 인구도 서울로 몰려드는데 왜 서울 인구가 줄어들고 수도권 인구가 늘어날까요? 결국 그 연령별 그리고 자산 축적별 양극화 현상인 것 같아요. 고령자분들이 서울로 몰려드는 것은 의료와 간병의 이유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특히나 그런 시설들이 잘 몰려 있는 강남 3구 쪽에 75세 이상의 유입률이 현저합니다. 즉 연령도 있으시고요. 경제력도 있으신 분들이 들어오시는 거죠. 반면에 서울 인구는 줄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특히 30대, 40대 혹은 20대의 청년 인구, 원래는 서울 와야 될 사람들이 못 들어오고 이 사람들이 신도시 쪽으로, 경기권으로 수도권 쪽으로. 빠진다는 것이죠. 이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인구가 줄어드는데 특히나 구매력을 갖추고 있고 또 그 기반 시설이 충족돼 있는 지역 공간에서는 또 끊임없이 인구가 또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예. 신도시도 사실 신도시 나름이잖아요. 어떤 신도시는 굉장히 인기가 많고 좋은데 어떤 신도시는 정말 출퇴근하기 너무 힘들고 진짜로 말 그대로 베드타운이지만 그래서 분양 엄청 강구해서 분양도 안 되고 들어갔더니 막 결국 그런- 하우스 푸어 돼갖고 분양도 안 되고 공실도 많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일본을 봐야 될 이유가 일본도 한국하고 유사하게 수도로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수도는 다 품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도 주변부에 신도시들을 많이 지었던 과거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실제 이 기간이 많이 지났어요, 이제.
한 40년, 50년이 지났습니다. 바로 이제 선례로 삼을 수 있는 그렇죠. 거네요. 일본과 평가가 가능한 시점이 된 거죠. 도쿄가 있고요. 이쪽 끝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일본의 신도시입니다. 약간 일산 같은 곳인가요? 네, 조금 더 가깝죠. 네, 조금 더 가깝습니다. 여기는 다마 신도시 안에 있는 타치가와시라는 데입니다. 자, 이 둘이 사실은 우리가 한국의 신도시 아파트나 부동산이나 사람들의 가치 선호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굉장히 상반된 사례예요. 일본에서 신도시가 고스트 타운이다라는 표현도 들어보셨죠? 네. 저도 가서 유령 봤는데요. 도시. 한 개 동에 50가구를 분양을 했어요. 입주자는 5가구. 어머야, 무서워라. 거기 어떻게 살아? 어머. 만약 5가구만 들어오면요, 엘리베이터도 안 가. 안 갑니다. 어머, 불도 다 왜냐하면 꺼져 있어. 50가구가 내야 될 엘리베이터 비용을 5가구가 내야 되는데 내겠어요? 버스 다닐까요? 안 돼. 타죠. 다녀도 한 반나절에 하나씩. 그렇죠. 그 60년, 70년대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아마 30대, 20대에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가족을 구성 막 했던 완전 그분들이 지금 연령이 어떻게 됐죠? 이제 7, 80. 7, 80이에요. 자녀들 분가시키고 나서 부부 둘이 살다가 그중에 한 분이 아프시겠죠. 이제 아프면 시설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도 한 분은 시설과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같이 서로 좀 돌봅니다. 근데 돌아가셨어요. 이분도 이제 또 아프시겠죠. 그럼 이 집이 빈집이 돼요. 시설로 들어갑니다. 이거 어떡할까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이미 지어져 있을 거고 신축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람들이 잘 안 들어오게 되는 거죠. 팔리지도 않으니까. 예, 그거예요. 이게 일본의 신도시의 지금 평균적인 현상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보고 일본의 신도시가 저렇게 소위 망했으니 한국의 신도시도 쉽지 않을 거야라는 이제 상상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네. 하지만 타치가와시를 사례를 보면 같은 신도시인데 또 다르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다를까요? 기본적으로 타치가와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지리적 인접 여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가깝죠, 그죠? 네. 더 출퇴근거리도 가까울 거예요. 타치가와시의 역세권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가 인구가 몰려들어요. 아까 얘기했으나 지방에서 살고 있는 청년 친구들이 들어왔을 때 이 지역의 가격이 좋아요. 이 타치가와시 같은 경우에는 통계를 보면 2000년대 그 초반, 2000년부터 한 2015년까지 가격이 한 103, 4% 뜁니다. 뛰어요, 가격이. 그 신도시도 신도시 나름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신도시랑 좀 같은 점과 다른 점이 뭐가 있는지 비교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워낙 비교할 거리가 많아서 뭐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선 그 신도시의 필요성, 그 다음에 정책의 어떤 경험들은 한일 유사합니다. 어쨌든 인구가 몰려들었고 그들을 품어 안아야 된다는 것들이 89년 1기 신도시가 만들어졌던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소위 52%의 비율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몰려 있잖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또 줄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10년, 20년 후가 되면 바통을 연결되는 이제 30대, 40대가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구매력이 그것이 뒷받침될까? 반면에 일본의 사례를 또 놓고 보면 어쨌든 인구는 빠질 거예요. 빠지고 일본처럼 그런 경로를 따르지 못한다면 한국의 베드타운, 여기는 정주 기능만 있지 직주 기능이 없거든요. 그쪽 지역을 떠나가지고 일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공간들이에요. 그랬을 때 그런 신도시가 일본의 경로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한국만의 독특한 길을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기 힘들어요. 대한민국 특히 수도권 서울은 부동산 불패다. 내려간 적이 없어요, 제 기억에. 쭉쭉쭉 올라갔어요. 아직까진. 불패 맞습니까? 중요한 것은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양쪽 중에 어느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볼 것인가. 그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가격을 결정하는 외부적인 어떤 그 요소들을 살펴보라는 거죠. 금리라든가 공급이라든가 수요라든가. 더 중요한 것은 소위 입지와 관련돼 있는 어떤 특수성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지 단순하게 평균적으로 일본의 미래를 밟아갈 것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성근 평가일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사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여성들이 어디 가면 한번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어디 가면 아이가 몇 명이세요? 그래서 제가 뭐 딸이 1명입니다. 그러면 아니 왜 사회학자가 이렇게 반사회적인 삶을 사세요? 누굴 만나셨길래? 네, 그리고 왜 아이를 낳지 않으세요? 처음 본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출산이 여성의 몫인 것처럼 그렇죠. 여성 혼자 하는 거인 그렇죠. 것처럼 네. 소연 씨도 많이 들으셨대요. 저도 그 질문 너무 많이 진짜요? 받아요. 아이한테 뭐 미안하지 않냐? 혼자만 낳고 혼자만 잘하는 게 얼마나 외로운 거냐. 그래서 막 강의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다들 그런 경험 엄청 많으시고 남편분한테는 그런 얘기를 잘 안 안 하고 나한테만. 네. 그렇죠. 아이 그래도 그냥 옆에서 봤을 때 소연 씨처럼 예쁘고 또 노래 잘하고 재능 많은 아이 하나 더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쓱 얘기하는 거지. 그게 뭐 그러니까 그렇게. 그 얘기를 근데 여자한테만 한다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런 질문 몇 번 해보셨죠? 제가요? 네. 아, 전 되게 조심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요? 예. 결국은 이제 저출산의 문제는 대책의 문제이기도 하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살았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만들어 갈까? 그것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 부어 넣고 계산을 해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40조 원을 투입을 했는데 따져보면 신생아 한 명당 약 1억 6천만 원 정도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느끼십니까? 1억 6천씩 안 받은 거예요, 김소연 씨?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직접 받아봤잖아요. 근데 사실 정말 뭐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지만 기저귀 값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어디 갔지 다?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그것도 한 2년, 1, 2년 정도밖에 안 받았어요. 아동수당, 신생아 이렇게 네. 또 양육수당 이런 거 지급이 되지만 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많은 돈이 지출되고 있는데 도대체 왜 효과가 없을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이제 대표적으로 그 몇 해 전에 잠깐 보실까요? 그죠? 이제 가임기 여성 인구수 이런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지도를 그렸어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부터 시작해서 쭉 순위를 매겼습니다. 이 지도를 보는 이제 젊은 여성들은 말하자면 내가 가임기 여성이라면 그러면 내가 아이를 낳지 않아서 내가 살고 있는 서울이 여성은 많지만 출산율이 대단히 낮거든요. 이게 내 책임인가? 굉장히 이제 분노하게 이거 됐습니다. 나왔을 때 기억나요. 네. 가임 거부 시위하고 내 자궁이 공공재냐 이러면서 여성들이 나와서 시위했던 기억나거든요. 사실 저도 딱 봤을 때 느낌이 무슨 약간 가축을 세듯이 생산하는 네, 사람들. 가임기면 무조건 출산을 해야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인상을 줘서 이 지도가 없어지지 않았나요? 나중에? 없어졌습니다. 여성들 난리를 쳐가지고 결국 이제 내렸죠. 저기 안에 제가 있다는 게 되게 별로네요. 그동안의 저출산 대책이 성과가 없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사람들의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아라 하면 아까 말씀드린 죄책감, 압박감을 느끼는 사회였거든요. 그 사실은 진짜 뭐 영국이나 뭐 스웨덴,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은 네. 훨씬 저희보다 먼저 한 10년도 더 전에 이런 저출산을 겪었잖아요. 네. 어떻게 해결을 했죠? 최근에 2020년도에 그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유럽에서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두 나라가 있죠. 이태리하고 스페인입니다. 그 많은 분들이 고령자들이 계셨고 이제 많이 사망을 하셨어요. 결국 이제 대표적인 고령 국가가 바로 그 이태리와 스페인인데 사실 이 나라에서는 1990년대에 보시면 1.4, 1.3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네. 그렇죠? 인구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숫자가 1.3인데 90년대 중반 2000년대에 이르면 1.3 이하로 떨어집니다. 1.2까지 가요.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다가는 뭐 이건 유럽이 지속 가능하지 않겠다. 지금 21세기 유럽 사회, 전 세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화두는 지속 가능성이잖아요. 지속 가능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특단의 대책을 세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성평등 정책이에요. 이태리나 스페인은 대표적으로 여성이 아이를 키우는 사회예요. 맞아. 엄마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엄마가 밥도 따뜻하게 해주고 아이들 이렇게 키우고 그리고 아이도 많이 낳는 게 좋다고 전통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전통적으로는 이태리나 스페인이 가장 출산율이 높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20세기가 지나가면서 이제 21세기에 접어드니까 유럽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나타나게 되었죠. 이게 뭐냐면
그 엄마들이 이제 문제의식을 느끼는 거죠. 그러네. 내가 집에서 밥하고 아이만 키웠고 내 삶이 안 되겠다. 같이 나도 경제활동을 하고 말하자면 나도 사회에 나가서 나 일을 하고 싶고 나의 영역, 사회적 인정을 얻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경제활동, 뭐 사회적 활동 이런 걸 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 그냥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문제를 건드려 줍니다. 특히 여성의 일자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서 나오지 않게 하고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도 하고 이런 성평등을 위한 말하자면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안정 이런 정책을 쓰기 시작해요. 굳이 이렇게 어떤 법률론이라고 하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살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아이를 갖고 싶을 때 그때 낳을 수는 없을까? 그런 의외로 이제 그런 실험들을 하는 커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가족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법률혼을 거친 신혼부부 주택 하면 결혼을 한 거를 입증 법률 도장을 찍어가지고 증명해야 가야 돼요. 되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같이 살다 보면 아이도 낳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커플들이 자유롭게 만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어떤 모든 권리를 법적으로 혼인한 커플에게만 지금 주는 이런 현재의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드는 생각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우리 인식에 있는 거잖아요. 인식께서는 돈이 안 들잖아요. 현금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식을 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의외로 돈 안 들이고 해결할 수 있는 지점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사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경직되어 있어요. 맞아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업에서 유연 근무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내가 아이를 낳았고 아이가 너무 어려. 그러면 근무 시간을 좀 단축할 거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축하고 다시 아이가 좀 크면 다시 풀타임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불가능해요. 내가 풀타임인데 아이 낳아서 좀 시간 줄이겠습니다. 그래? 그럼 영원히 그냥 줄여.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도는 없느냐? 제도는 있어요. 왠지 많이 해보신 듯한 그런 제가 멘트예요. 전문 연구자 아니겠습니까? 내 상사 네. 같았어. 4차 저출산 네. 고령화 대책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네. 뭐가 달라지는 건지 네. 그래서 2018년에 정책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시민이 중심이 되고 여성과 남성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출산 장려 이런 것이 아니라 인권을 존중하고 그리고 삶의 조건을 안정화시키겠다. 어떤 사회도 경제 성장과 돌봄의 가치가 적절하게 균형이 이룰 때 제대로 갈 수 있는 건데 우리 사회는 이 돌봄의 가치라는 바퀴가 너무 약해요. 맞아. 그것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1945년 3월 10일) 일본 도쿄 상공에 미군 폭격기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도쿄 대공습이 시작된 것입니다. 폭격기들은 2시간 동안 도쿄에 소위탄 1,700여 톤을 퍼부었는데요. 도쿄에서 사망한 인구가 8만여 명, 중상을 입은 사람들이 4만여 명이고요. 결국 도쿄 대공습에 이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일본 제국은 끝내 패망하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한 미군이 도쿄에 주둔하죠. 그러면서 패전국 일본에 대한 처리 정책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당시 미 국무부의 계획을 혜성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일본 군사력의 경제적 기반은 파괴되어야 하며 재건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 다시 못 일어나게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얘기죠. 마침 도쿄 대공습으로 일본의 주요 생산시설은 파괴됐고 원료 공급, 수입까지 끊기면서 생필품도 부족해졌습니다. 생필품이 부족하니까 물가는 3, 4년 사이에 80배까지도 뛰었어요. 당시 이런 계획을 주도한 인물이 누구였을까?
네, 지금 쇼와 천왕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죠? 네, 메가더. 네, 그렇습니다. 아야 씨는 메가더 장군 어떻게 알고 계세요? 네, 일본에서도 의외로 호의적으로 받아들였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민주화도 진행되고 좋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매일 1,000여 통의 편지가 그 메가더 장군 앞으로 보내줬다고 해요. 천 통의 편지가 매일 왔다고요? 그 정도로 정경도 받았었던 것 같아요. 메가더 장군이 전후에 도쿄에 머물면서 군정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쓰비시 등 전범 기업에 전쟁의 책임을 물어서 그 기업들의 주식을 내놓게 했고요. 또 일본 기업들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등 강력한 제재를 시행을 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계획은 잘 실행이 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미국의 자유주의 진영과 소련의 공산주의 진영으로 갈라진 이른바 냉전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또 공산주의 진영에서는 소비엣 유니언,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동유럽까지 포함해서 또 하나의 축이 만들어졌고 미국이 여기에 대항해서 이제 자본주의 국가들의 연대를 추진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이 아시아에서 공산주의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 바로 미국이 선택한 것이 일본입니다. 공산주의를 막을 수 있는 자본주의의 보루. 그래서 일본을 확실한 자본주의 체제의 일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외면했던 일본 경제의 부흥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꿉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당장 공산주의 위협이 한반도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미군은 한국과 거리가 가까운 일본을 한국 전쟁의 병참 기지로 삼게 된 거예요. 미군의 요청으로 일본 기업들은 군수품을 적극적으로 생산해내고 그래서 전쟁 물자의 대부분을 일본에서 조달을 했죠. 그 당시의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장이 완전 풀 가동이었겠네요. 첫 번째 사진은 미군에게 주문받은 조명탄을 제조하는 일본 공장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정비장에서 일본의 기술자들이 미군 항공기를 수리하는 모습입니다. 일본의 산업 기반은 파괴가 됐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 전투기와 전차를 생산했던 미쓰비시 같은 일본 기업들의 기술력은 여전히 살아 있었으니까요. 한국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그 기업들이 다시 부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본 경제를 얼마큼 도와준 건가요? 그 학자들의 추산에 의하면은 직접 효과, 간접 효과를 모두 포함했을 때 36억 달러 정도의 경제 효과가 있었다. 36억 달러 정도의 경제 효과가 있었다 하는데요. 이 1951년에 일본 정부의 예산이 22억 달러였습니다. 물론 1년 만의 경제 효과는 아니고요. 그 3년, 4년에 걸친 경제 효과가 그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후에 쓰러진 일본 경제를 되살린 것은 한국 전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51년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 경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고향 바로 위인데. (1951년)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일본과 승전국인 연합국들 사이에 평화협약을 맺는 모습입니다. The signing of the Treaty of Peace this morning and the signing of the bilateral security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from which I have just come,
opened the door for Japan to enter the Committee of Nations.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로 바뀌었네요. 그때 미국이 일본과 미일 안전보장 조약을 맺어서 미군을 계속 일본에 주둔시키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본은 미군의 보호 아래 국가 안정을 보장받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국방비나 안보에 쏟을 돈을 줄이게 되죠. 네. 그래서 경제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비유를 하자면 뭐 월급을 타면 우리가 뭐 생활비도 내고 막 이것저것 쓸 돈이 많은데 월급 탄 걸 100% 투자할 수 있게 된다는 느낌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와, 그러니까 경제 발전만 하면 되니까. 네. 이렇게 기업들에 투입된 자본을 바탕으로 일본은 산업을 육성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손상된 산업 기반 시설 복구에 자금을 투입해서 고도 성장의 기반이 되는 선철, 철강 이런 것들을 복구를 시켰고요. 그 패전 이전에 일본 경제를 이끌었던 미쓰비시 중공업이나 도요타, 닛산 이런 중화공업 분야들의 기업들이 부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한참 경제 성장을 꿈꾸는 일본에게 미국이 뭐 지원을 해준 게 따로 있나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가장 논쟁이 되는 산업이 하나 있어요. 비트코인? 부동산? 주식? 아니요, 그것보다 누가 이 산업의 패권을 장악하느냐를 가지고 반도체? 맞습니다. 반도체입니다. 그 반도체라는 것이 처음 개발된 곳이 미국이죠. 미국이 특허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미국이 특허를 오픈을 한 거예요. 쿨하게 그냥 갖다 일본도 쓰라고. 해도 네네.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그 반도체 기술을 배워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풀었죠? 미국이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 착해요, 은근히. 이렇게 미국의 반도체 기술을 도입한 일본 기업들이 첨단 전자제품을 만들어내면서 전자제품 산업 붐을 이끌어냈습니다. 미국에서 도입한 반도체 기술로 일본은 흑백 TV, 냉장고, 세탁기를 만들어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일본의 그 엔화가 값이 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술은 좋은데, 기술력은 좋은데 물건은 잘 만들었는데 미국 시장에 가니까 너무 싼 거예요. 가격 경쟁력이 있었구나 또. 불티나게 팔렸겠네요, 저건 진짜. 네, 그렇죠. 싸니까. 그래서 일본 정부 역시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게 금융 지원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심지어 1964년에 일본이 세계 최초로 시속 200km를 달리는 초고속 열차 신칸센을 개통합니다. 그리고 또 도쿄 올림픽까지 치르죠. 그래서 일본이 부활했다는 것을 이제 알리게 되는 것이죠. 수출액을 보더라도 1960년과 65년의 수출을 비교하면은 그 5년 만에 수출액도 2배 이상으로 뛰었고요. 아, 네. 초고속 성장이네요. 초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승승장구. 신칸센 같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68년이 되면은 일본이 드디어 세계 그 경제 규모에서 2위가 돼요. 넘버 2. 넘버 2. 네, 넘버 2. 미국을 바짝 쫓아가서. 전쟁 끝나고 20년 만에. 그렇습니다. 엄청 빠르. 그런데 과거 안보와 경제를 맞바꾼 일본과 미국 두 나라의 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 패권을 미국이 잡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경제 패권이 위협받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한테 이걸- 넘어갈 네, 수 있는 그렇죠. 거네요. 1960년에 미국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한 전자제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봐도 놀랍거든요. 뭐죠? 뭐지? 그러니까요. 라디오처럼 보이기도 하고 카메라처럼 보이기도 하고 전등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라디오? 라디오인가? 포터블 라디오인가? 아니야. 아, 블루투스 스피커네.
저게 어디가 스피커예요? 바로 일본의 전자제품 회사였던 소니에서 나온 세계 최초의 휴대용 TV. TV야? 포터블 TV. 네. 우와, 그거 있었어요? 여기 보면 세계에서 가장 가볍다고 써 있네요. 기술력이 어마어마했나 봐요. 가격이 상당했을 거 써 있네요. 250불이네. 엄청난 돈이네요. 저거 들고 다니면서 본 거예요? 네. 아, 저 음악 듣는 줄 알았어요. 그 TV예요? 당시의 전자제품 시장은 더 작게, 더 가볍게, 더 혁신적으로 만드느냐 싸움이었거든요. 당시 소니는 미국의 반도체 특허 기술을 도입해서 8인치의 작은 휴대용 TV를 세계 최초로 출시를 했습니다. 이 TV는 몇 달 만에 400만 대 이상이 팔렸습니다. 소니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1968년에는 독자적인 기술로 만든 컬러 TV까지 출시를 했습니다. 아, 컬러 TV. 그리고 1979년에는 손바닥만한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인 워크맨. 워크맨. 아, 워크맨 분이었죠. 다들 들고 다녔죠. ステレオが部屋を出たウォークマンソニー 특히 이 워크맨은 4억 대 가량이 팔렸습니다. 와, 4억 대요? 이렇게 일본의 전자제품은 편리함과 트렌드를 중시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서 미국과 세계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막 나오고 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그 메이드 인 재팬 맞아요. 하면은 뭔가 이 품질 보증 같은 것처럼 쓰일 때가 있었는데 크리스 씨 미국에서는 어땠어요? 메이드 인 재팬.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뭔가 품질 좋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다 없는 집이 없었어요. 뭐 컬러 TV, VCR 다 일본 거였고 이거 카메라 다 일본 거 뭐 많았고 그만큼 미국 생활에 이 일본산 제품들이 파급력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때. 하지만 결정적으로 미국 시장을 일본 제품이 장악할 거라는 위기의식을 촉발한 거는 따로 또 있습니다. 그게 뭐였지? 1970년대에 전 세계 경제를 강타한 위기가 있었죠. 70년대 초에. 오일 쇼크. 바로 그렇습니다. 오일 쇼크. 이 오일 쇼크가 미국 시장에서 일본 제품에 대한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 그래요? 이 오일 쇼크가 미국 시장에서 일본 제품에 대한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 그래요? 차인가? 차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자동차. 내 생애 첫 차. 아, 진짜요? 시빅. What you don't spend on gas, you can spend on other things. The better your gas mileage, the less you'll spend on gas per year. 일본 자동차 회사인 혼다가 고속도로에서 리터당 17km를 가는 연비가 아주 좋은 차를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이제 기름값이 비싸지는데 저 차 사면은 기름 걱정 안 하고 탈 수 있겠네 이런 생각 들겠네요. 그렇죠. 오일 쇼크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 차들은 컸죠. 네, 큰 대형차들을 미국 사람들이 선호를 했죠. SUV. 근데 이제는 오일 쇼크로 휘발유 값이 너무 오른 거예요. 그러자 연비가 좋고 경제적인 일본의 소형차에 미국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광고 영상을 또 하나 보세요.
You know, if I could find a car built like me for under 3,000, I'd take it in a second. You asked for it. The new Toyota Corolla two-door sedan. Toyota cars are built for the long haul. 9 out of 10 in America are still on the road, still getting the kind of mileage Toyotas are famous for. This Corolla sticker price under $3,000. 49 Highway 36 City. And you get Toyota durability and reliability at an incredibly low sticker price. Toyota, it's just common sense. You asked for it, you got it, Toyota. 굉장히 경쾌하다. 헐, 가격도 싸고 연비도 좋고. 급기야는 1980년 일본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 대국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합니다. 밀렸네요. 이런 일본 제품이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미국의 제조업이 전반적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기 시작했죠. 금리가 낮으니까 이제 낮은 금리로 2% 정도, 3% 정도로 대출을 받아서 이걸로 부동산을 사두면은 부동산 가격은 10%, 20%씩 뛰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은 뭐 불패다, 절대 떨어질 일이 없다 하니까 안전한 데다가 수익도 좋으니까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게 저금리 시대였기 때문에 더 가능한 거였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부동산을 살 때 어느 땅에 가장 먼저 투자를 하려고 하겠나요? 도쿄죠 뭐. 그렇죠. 수도권. 도쿄의 땅값부터가 천정부지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와, 이제 다 올랐네 그냥. 1984년을 100으로 뒀어요. 그때 만약에 100만 엔이었으면은 그게 84년부터 90년까지 6년이죠. 6년 사이에 300만 엔이 됐다는 얘기예요. 3배가 뛰었네요. 네, 네. 많이 올랐네요. 네. 도쿄가 3배가 올랐는데 일본의 평균 땅값도 2배는 다 올랐어요. 실제로 도쿄에서 인구가 가장 밀집된 세타가야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아파트 한 아파트가 1987년에 1억 엔으로 분양을 시작했는데 4년 뒤에 3억 2천만 엔으로 3배 이상 가격이 뛰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도쿄의 번화가 긴자에서 기름 맥주 총판장이 있었던 메이저 빌딩. 네, 여기가 가장 높은 땅값을 자랑하는 곳이었거든요. 91년 이곳의 가격이 평당 약 12억 원을 넘겼습니다. 와, 평당 12억? 네, 그것도 30년 전에. 와우. 그 국민 맥주 건물이? 네네. 기린 맥주. 내 집이 1억이에요. 1억이면은 보통 8천만 원 정도까지 대출을 해주죠. 많아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1억인데 120%, 1억 2천까지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상승할 것까지 고려해서 대출해 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 가격보다 더 많이. 네. 근데 그게 투기를 부추게 해요? 네. 자, 은행에서 꼼수를 동원해서 원래 빌리려던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니까 저 이제 남는 돈으로 또 다른 부동산을 사는 게 가능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산 부동산을 은행 담보로 대출을 받아 또 다른 부동산을 사고 새로 산 부동산을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계속 늘려가는 방식으로 투기를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대출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위험한데? 아야 씨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네. 그 당시에 은행끼리 경쟁이 붙어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2%의 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고 어느 은행에서 하면 다른 은행에서는 1.5%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경쟁을 했었다고 해요. 은행끼리 경쟁을 했구나. 그런데 이런 현상이 지속이 되면은 여기에는 부작용도 있죠. 도쿄의 땅값, 집값, 거기에다가 외곽집까지 집값이 점점 오르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은 벼락까지 된 거죠. 서민들은 도쿄에서 절대 못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꿈도 못 꾸네요. 그렇죠. 그때 일본의 수도인 도쿄는 뉴욕, 런던과 함께 세계 3대 도시 중 하나로 떠오르면서 도쿄 땅을 팔면은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 전체를. 들어봤어요. 또 도쿄 중심가의 항공을 팔면은
캘리포니아 전체를 살 수 있다. 아유. 네, 이런 믿기 어려운 그런 얘기들이 그때는 넘쳐났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 대책은 뭐 없는 건가요? 그때는 5.2%였던 GDP의 실질 증가율이 3.3%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를 낮추고 내수 경기를 막 활성화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실질 GDP의 증가율도 4.7%, 6.8% 이렇게 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제도 좋아지고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자신감이 있어서 이거를 극단적인 버블이라고까지 생각을 못했고, 또 일본 정부에서는 금리를 내렸으니까 일본 기업들이 기술 투자하고 설비 증진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경제가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업들까지 부동산 투기에 나선 거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 이런 부동산 투자가 일본 국내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해외 부동산도 막 사들이나요? 아, 맞아. 네, 그렇죠. 해외에서. 바로 그중 한 곳이 미국이었습니다. 하와이 많이 샀지. 와, 맞아요. 그 우리 아빠한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한테, 일본 회사한테 땅이 엄청나게 팔렸다. 네. 특히 와이키키 해변의 호텔과 콘도의 60%가 일본인 소유였다고 하고. 대단하다. 그리고 하와이는 조금 그 아픈 역사 있잖아요. 그 진주만 공습당했던 땅이니까 이제 일본인의 땅이 일부가 되니까 조금 더 화가 났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일본 기업들은 1986년을 시작으로 뉴욕의 티파니 빌딩, ABC 본사 등 미국 중심가에 있는 상징적인 건물까지 사기 시작했습니다. 랜드마크. 그리고 일본 기업들은 미국의 대표적인 빌딩을 사들이면서 미국 전역을 더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당시 넘쳐나는 돈을 주체할 수 없었던 일본 버블 경제는 이렇게 해외까지 뻗어나간 거예요. 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간 1989년 12월 대부분의 주식 전문가는 1990년에 주가가 더 상승한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 새해가 되자마자 주식은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기업과 투자가들과 일반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우 됐어, 이 정도 돈 벌었으면 됐어, 나는 여기서 팔겠어 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여기서 팔겠어 하는 사람들이 점점 대세가 되면서 주가가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 12월에 정점을 찍었죠. 그 뒤부터 무섭게 떨어지죠. 2만 이하로 떨어진 다음에서야 거기서부터 이제 횡보를 하죠. 근데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버블 붕괴의 시작이었습니다. 89년 12월. 근데 이게 진짜 그냥 나 팔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런 심리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주변 상황에서 계속 오른다 하면은 오를 것 같으니까 사게 돼요. 맞아요. 네, 그런데 한 번 떨어져 가지고 위험을 감지하면은 그때는 빨리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불안해서. 근데 저는 이 원리를 잘 이해를 못해서 어려운데. 네. 팔아서 저런 상황이 네. 온다고 하면 네. 누군가는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은 거래는 이루어지지만 가격은 떨어지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격을 낮춰서 그렇구나. 그렇죠.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본의 중앙은행은 이제 이게 버블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계속 올려가지고 6%까지 올리고 대출 규제를 더 강화를 한 거예요. 지난 몇 년 동안에 저금리니까 은행에서 최대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던 일본인들은 이제 채무 부담이 다가오는 거예요. 금리가 높아졌어. 이제 이자 비용이 엄청 커지잖아요. 그렇죠. 이자 비용이.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빨리 이
내 집 팔아가지고 이 빚 갚아야 되겠네? 이렇게 되니까 쏟아져 나오는 매물에 부동산 가격이 점점 떨어지게 되죠. 그게 크네. 그런데 이런 사례가 이제 일본에서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상환이 어려운 부실채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부실채권의 규모가 93년에 약 13조 엔에 달했다는 보고가 있고요. 이것이 90년부터 96년까지 금융기관 16군데가 도산을 하게 됐습니다. 줄도산을 했구나. 네,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잃어버린 20년의 서막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법을 부추긴 은행들, 대출을 막 부추긴 은행들, 이 은행에 대한 그 복수심 때문에 복수를 강행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阪和銀副頭取射殺される中年の男部長呼びかけ数発和歌山出勤の車を襲う名古屋住銀支店長射殺される後頭部に貫通の傷マンション自室前 무시무시하죠. 그러네요. 정말 무시무시하네. 이게 모두 1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두 사건 모두 은행원이 살해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점에서 주목을 끌었는데 가장 유력한 것은 버블 경제가 붕괴된 이후에 원한을 가지게 된 그 야쿠자 조직에서 살해한 것이다 라는 소문만 굉장히 무성했는데 하지만 결국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갚지 못하는 야쿠자 기업들이 대출을 권했던 은행원들을 원망해서 이들을 공격하게 되었다. 이런 결론이 나오기도 한 거죠. 그래서 스미토모 은행에서는 융자부 직원 40여 명에게 방탄조끼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럴만하지. 이렇게 죽어나가는데 총찰 없는 나라에.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은행권 등 기업 테러가 1992년부터 이때까지 약 19건에 달했고요. 은행들의 이런 부실 채권이 나중에는 약 800조 원까지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됐기도 했고요. 그중에 약 40% 정도는 야쿠자와 연관이 있는 기업에 대한 대출이 아닌가 이런 의혹도 있었습니다. 버블 경제 붕괴로 혼란해진 사회 분위기와 돈을 갚지 못해 한순간에 빚더미에 오른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유행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백엔숍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있어요. 가봤어. 그래. 다 백엔이에요. 백엔으로 다 살 수 있어. 네. 백엔. 그리고 또 유니클로. 유니클로가 이때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렴한 가격에 좋은 옷을 공급한다는 것이 유니클로였거든요. 이렇게 버블 경제가 무너지니까 일본은 뭐 순식간에 또 수렁에 빠지게 됐고요. 금리가 아까 6%까지 올라갔다고 했죠. 일본 정부가 놀란 거예요. 일본 은행이. 이거 너무 올렸구나. 지금 이게 큰 문제가 되네. 해가지고 이번에는 또다시 3년 만에 계속 내려가지고 1.75%까지 또 내렸어요. 그때까지는 정부도 일본 사람들도 또 외국까지도 이걸 일시적인 경기 후퇴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20년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네. 근데 이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일본 경제에 타격을 준 일본으로서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홍콩 증시 폭락 등 동남아 금융 위기의 파문으로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일 주식을 내다 팔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단 10분 만에 2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은 우리 증시에서 지난달 3천억 원어치의 주식을 판 데 이어 이달 들어서도 오늘까지 5,800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호화 위기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아시아를 강타한 그 외환 위기가 발생하니까 이것도 역시 일본 기업들에게 안 좋은 일이죠.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일본 4대 증권사 중 하나인 야마이치 증권이 폐업을 결정합니다. 証券の一角を占めていた山一証券は事実上倒産し、100年の歴史の幕を閉じることになります。私らが悪いんです。
社員は悪くございません。一人でも二人でも皆さんが力を貸していただいて再就職できるように。 짜증배요. 산요증권도 배워. 타산한 홋카이도 다쿠쇼쿠 은행은 1900년에 설립돼서 지난 1세기 동안 홋카이도 경제를 뒷받침해온 굴재 은행입니다. 일본에서 전국 규모의 은행이 무너진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北海道の歴史そのものですので本当に悲しく残念に思ってます。町銀のように潰さずに置いてほしかったんですよね。どうしてそれできなかったんでしょうね。 절망적인. 그 회견이 한국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이 은행은 대출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 대출을 갚지 못하는 기업들에게 또다시 돈을 빌려줘요. 아이고. 왜냐하면은 이 기업이 완전히 망해버리면은 아예 완전히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이제 죽어가는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주니까 점점 그 부실 채권의 규모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점점점 커지니까 견디지 못한 그 금융권이 98년과 99년 이 두 해에 89개. 그래가지고 1990년부터 2000년까지 10년이죠. 일본 금융기관이 142개의 금융기관이 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나 많이. 네. 근데 이 시기가 바로 일본 기업들의 도산이 가장 많았던 때입니다. 특히 98년에는 일본 내 도산한 회사가 19,171개 회사가 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역사에서 사상 최대, 그리고 개인 파산 건수 역시 전후에 처음으로 10만 건을 돌파를 합니다. 그 전년도에 비해서 1.5배나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빚더미에 앉게 된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였어요. 1997년에는 2만 4천여 명이었는데 그 다음에 3만 2천 명으로 늘어났고요. 또 그 다음에는 3만 3천 명. 2003년이 그 최악이었는데 2003년에는 자살 사망률이 가장 높았어요. 우리 그 아빠가 일본 회사에서 일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 동료들한테 듣기로는 전철 타면서 그 갑자기 안내 방송 뭐 운행이 중단되었으니 인명 피해 때문에 잠깐 뭐 기다려 주세요 얘기하더라고요. 두신 지하철에. 그런데 문제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혼란해진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일본 소녀들의 원조 교제 문제까지 그 사회 전면에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최신형 그 휴대폰이라든가 명품 가방 이런 것이 많이 유행을 했죠. 그 버블계 영향으로 그 유행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원조 규제까지 미디어를 많이 장식하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새로운 문제점들이 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계속 물가가 오르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일본에서는 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럼 기업들이 타격이 크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를 안 하게 되니까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때 또 미국에서는 그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90년대. 미국에서는 새로운 IT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아마존, 그렇죠. 이것들이 막 이제 크고 있었죠. 소니는 삼성과 LG가 시장을 잠식해 나가는데 계속 적자만 낸 거예요. TV 부문에서 소니가요. 이렇게 수익이 점점 감소하니까 기업의 생산도 고용도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직장인들은 고용이 불안하니까 다시 또 지갑을 닫게 되죠. 또 아시아 외환위기가 터질 때쯤 그때부터 청년층의 인구가 감소합니다. 이 인구가 가장 소비를 하는 인구거든요.
그러니까 내수 시장은 더 줄어드는 거예요. 바로 저성장 저물가의 디플레이션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일본이 뭐 죽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일본도 뭔가를 하려고 하죠.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를 이제는 제로 수준까지 낮춰요. 네, 제로 수준까지 낮춰가지고 기업이나 개인이 좀 돈을 빌려가지고 쓰도록 유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버블 붕괴 후에 일본의 만성적인 경제 문제가 된 이 디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2001년에 용감하게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일본의 87, 88, 89대 총리인 고이즈미 주니치로. 고이즈미 총리는 개혁 없이 성장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도 뭔가 효율적으로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강력한 그 구조 개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정 민영화라고, 우체국이 공기업이었는데 고이즈미가 이거 안 된다, 우정 민영화 하겠다 해서 민영화를 하고요. 또 부실 채권이 많이 쌓였다겠죠. 고이즈미가 이것도 안 돼, 부실 채권도 해결하겠어. 그래서 이거를 정부가 차라리 사가는 거예요, 부실 채권들을. 그리고 대출도 이제 죽어가는 기업에 더 이상 대출은 안 돼, 이런 식으로. 또 일본 은행이 세계 최초로 2001년에 양적 완화라는 걸 시작해요. 아. 그 돈을 시중에 많이 풀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 은행, 중앙은행이 일본의 시중은행들에게 무제한으로 돈을 제공하겠다. 당신이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를 원한다면은 지금 시중은행은 엄청나게 돈이 많다, 빌려가지고 돈을 써라, 이런 식으로 무제한으로 시중은행에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풀면은 뭐가 발생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일이? 값어치 떨어지고.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죠. 네.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이 인플레이션이죠. 그럼 인플레이션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만은 엔화의 가치가 외환 시장에서 어떻게 되겠나요? 엔화가 막 풀리니까. 떨어져요. 그렇죠. 그럼 엔화가 싸진다는 거죠. 우리가 연태까지 여러 번 봤지만 엔화가 싸지면은 일본 기업들에게 유리하죠. 수출이 되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일본에서 드디어 터널을 지나가지고 빛이 보인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하필이면은 안 좋은 일이, 또 다른 위기가 일본을 찾아왔습니다. 또 자연재해 같은 거요? 이번에는 2008년 9월에 서프라임 모기지. 네. 미국에 있던. 네.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이게 전 세계에 충격을 주는 서프라임 모기지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바로 그 전 세계적인 위기가 터진 거예요. 좀 회복할 만하니까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다시 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전 세계가 지금 또 불황이 닥친 거예요. 2009년부터. 그러니까 미국, 영국, 또 유로, 여기에서 일본의 양적 완화를 카피해서 양적 완화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본이 이때 또 양적 완화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엔화가 계속 올라가나요? 그렇죠. 일본의 엔화 가치가 마구마구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은 너무 힘들죠. 지금 엔화 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런데다가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또 리콜 사태가 미국에서 있었어요. 그 리콜. 네. 그래서 도요타도 그때 영업이익이 적자를 내게 됐고요. 先日来トヨタ車の品質や安全性に関しまして多くの皆様にご迷惑をおかけし、またご心配をおかけしましたことに対し、この場をお借りしまして改めてお詫び申し上げます。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고베 지진처럼 또 2011년도에는 그 일본 지진 관측 역사상 가장 거대한 강도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보다 더 큰 9.0이네? 이게 뭐야? 저 진짜 무서웠겠다.
굉장히 해보래. 와, 저게 진짜 상황. 거대한 쓰나미 동반하면서 뭐 하루아침에 마을 전체가 사라지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원전사. 그 후쿠시마에 있는 원전기 1, 2, 3, 4호기에서 폭발 사고까지 발생하죠. 저건 진짜 재앙이죠. 그렇죠. 네. 최근 일이라서 기억이 많이 나요. 대학교 1학년 때 일본 여행 가려고 딱 했다가 저 때 원전 폭발하고 그래서 다 취소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저는 그 당시 아사히신문에 있어서 피해 지역도 취재하러 다녔었는데 이건 뭐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그렇게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 사회가 뭐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타격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이 불황에서? 특히 이 지진으로 전력시설, 뭐 철도, 도로, 뭐 이런 주요 기관 시설이 파괴되면서 물류 운송도 차질을 빚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진의 여파로 인해서 근처에서 그 공장을 가동 중인 그 도시바나, 소니나 파나소닉 이런 주요 전자 회사들도 생산 라인이 그 멈춘 거예요. 지금 지진이 발생했으니까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일본 정부의 재정 부담, 그리고 일본 정부가 지고 있는 빚이 더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그 2011년 말 기준으로 하면은 뭐 OECD 34개국 중에서 국가 부채 비율이라는 것이 뭐 압도적인 1위가 됐고요. 그래서 일본의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하는 일까지 뭐 생겼고요. 일본 경제가 또다시 이때 주저앉죠. 실업률 막 높아지고 기업 도산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또다시 지갑을 열지 않고 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물가도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디플레이션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아, 이거 안 되겠다. 뭔가가 더 필요하다. 그런데 이때 일본의 경제를 되살리겠다면서 나선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의 전 총리인 아베 신조였습니다. 아베 총리는 무제한으로 돈을 공급해 디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아베노믹스라는 경제 정책을 발표한 것이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제한이 없는 양적 완화인 거예요? 네, 우리가 내세우는 GDP 성장률 2%, 물가 상승률 2% 이게 안 되는 이상에는 우리는 더 간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무제한이 맞습니다. 계속. 네, 고이즈미 총리 때보다 뭐 5배 이상 그렇게 더 강력한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효과가 있었을까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대규모 양적 완화를 통해 일본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아베의 의도는 어느 정도는 성공을 했습니다. 취업률도 좋아지고 기업의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실적도 좋아지고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발생을 하고 많이 좋아졌는데 이때부터 그 일본은 다른 나라와 좀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일본인들도 많은 거를 깨닫게 됐어요. 일본이 90년대 중반부터 젊은이의 인구가 줄기 시작했다겠죠. 굉장히 나이가 많은 나라가 된 거예요. 아, 고령화. 그리고 2012년 정도부터 인구 자체가 줄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굉장히 고령화된 사회, 조금만 샥이 와도 지갑을 닫게 되는 움츠러드는 네, 그런 사회가 돼버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뭐가 문제일까? 지난 잃어버린 20년, 1990년, 91년 버블이 붕괴되고 2009년 그 리만 샥이 있을 때까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있을 때까지 그 20년 동안 우리는 그 20년 동안을 거의 성장을 못했는데 그 20년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놓쳤을까 하는 것을 일본 사람들도 당연히 생각을 하게 되겠죠. 어떻게 하면 고용을 안정시킬까? 어떻게 하면 임금을 안정시킬까?
우리는 왜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졌을까? 이런 것들을 익히면서 이 마지막 10년 동안은 일본이 많은 것을 정리하게 돼요. 일본이 정리한 이것들이 우리에게도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일본이 정리한 거. 한국은 20년이고 10년이고 5년이고 잃어버릴 필요가 없이 그 교훈을 지금 우리가 가져오면은 우리는 지금부터 한국 사회를 또 새롭게 꾸밀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우리가 공부하는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